안녕하세요. 2021년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 환경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김시원 편집장입니다. 저희 더 나은 미래는 비영리와 영리,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혁신을 다루는 미디어이고,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모델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를 SSIR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양대와 함께 주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네 분과 함께 ESG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굉장히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섭외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들이 준비한 5분 발표를 들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연사로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세종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세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ESG라는 게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역할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IPCC 1.5 특별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실상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기후변화는 1.5도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1.5도까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건 선택의 여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달성하지 않을 때 오는 피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국제사회도 이 파리협정에 기초해서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5도를 제한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탄소 예산이 4,200억 톤이 남았는데, 지금 1년에 420억 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사실 7년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을 해야만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그리고 특히 에너지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앞으로 7년 안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는 경제 문제이자 사회 문제이자 금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의존해왔던 많은 자산들이 이런 목표 하에서는 가치를 많이 잃게 될 것이고, 그게 경제 위기 또 금융의 위기로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ESG라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ESG 중에서는 지금 그리고 E 중에서는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왔는지를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하면 되게 착한 기업이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좀 더 사회적 동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걸 안 하면 나쁜 기업이다,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되게 되고, 이게 시장으로 모두 흡수가 돼서 사회적 비용이 시장 내 비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걸 하면 기업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제 완전 시장 질서하면 포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사회적 동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했을 경우엔 제재를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지금 이 언저리 어디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금이나 탄소 배출권이 충분히 구성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탄소에 대한 프라이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비재무 정보 공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ESG, 얼마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걸 시그널 삼아서 이게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판에 기초해서 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기업이 이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과연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후변화의 위협이 커지면서 더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변하면서 시장 질서에 편입이 되고 또 더 강한 규제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진화할 방향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시장에서 오는 압력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물건을 사주지 않겠다라는 밸류체인 전체의 어떤 시장에서 시작한 압력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통해서 그 차이를 전부를 시키겠다라는 식의 이런 제도적인 움직임도 벌써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올 상반기에 유럽에서는 국경 탄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탄소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뚜렷한 목표는 사실 선택 여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50년, 앞으로 30년 안에 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으로 시장은 지금 ESG라는 툴을 제안한 거고요.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는 걸 통해서 ESG에서 이 대안을 모색하면 이거를 정부에서는 제도화를 시키고 규제화를 시키고, 이거 이제 그 제도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ESG의 노력들이 허울뿐, 이 말뿐만 그린워싱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이 소비자로서 선택을 계속함으로써 시장에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ESG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리스크가 시장과 규제 영역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하고, ESG를 통해서는 더 그 다음 단계의 논의들을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의 기후변화 대응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짧은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윤세종 이사님이 제일 먼저 발제를 하게 된 점 고려하셔서 ESG 논의의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기후변화의 위험, 그리고 ESG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서진석 SKT ESG 혁신그룹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서진석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서진석입니다. 저는 기업 측면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ESG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가파르게 증가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속도로 감축시켜야만 되는 과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초자산 탄소 국경세 이런 논의로는 넷제로 2050 경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위한 4가지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선을 넘어 전환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3가지 사례만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전력회사인 ørsted 2006년도만 해도 화석에너지 비중이 85%나 차지하는 석탄 석유 발전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86%로 모래시계 뒤집듯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즉 이런 사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넷제로를 위한 2050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03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1,600개 이상의 기업이 모여 있고요.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넷제로 2050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클립합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는 자신이 배출하는 100%를 넘어서 110%까지 감축 포집에 나서자라고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스콥3까지 넷제로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웨르스테드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급망 단계나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콥3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무려 95%입니다. 아이스크림 회사 베렌제리는 스콥3 비중이 99%입니다. 일부 많은 기업들에서는 스콥3까지 측정하고 그것을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고 있는데요. 웨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스콥3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배출 감소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넘어서 자연격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업이 산업이 배출하고 있는 배출원을 100%로 봤을 때 자연격리는 41%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59%는 대기 중에 남아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자연격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자연격리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베렌제리는 혼농임업이라고 해서 작물 사이와 작물 바깥에 나무나 관목을 심고 땅에는 덮개 식물을 심어서요. 우리가 석유만이 아니라 토양도 유한자원이라고 하는데요.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나무나 관목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격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가 토양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는 다년생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요. 이 다년생 밀을 최초로 상용화해서 롱루트 에일이라고 하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탄소 농사 방식을 통해서 자연 방식을 통한 기름야자 나무를 기르고 그걸 통해서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전환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인데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실방 올버즈는 탄소 밑창을 사탕수수라고 하는 천연 원재료를 통해서 발포고물을 만들고요. 이것을 만들자마자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기술을요. 그리고 풋프린트 계산 툴을 통해서 환경 영향을 측정하는 툴을 만들고 자신의 신발에 그것을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공개해서 다른 많은 연관 산업들,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연대와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총 4가지의 이런 방향들이 실천하게 된다면 기후위기를 위한 전환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바라본 ESG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위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공유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마드 박혜린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을 기점으로 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의 경제 위기는 기후변화에서 기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과거에는 문제에 대한 제기만 했다면 그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그게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막다른 길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모든 영역의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과거에는 어떤 일정 부분의 규제에서만 작용을 했다면 이제는 국가 단위로 어떤 국제통상과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그 영역에서 기존에는 WTO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UNFCCC의 영향을 받는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할 정도로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30년, 40년, 50년 각각의 기업들과 국가들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도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또 산업 전반에서 어떻게 이러한 순배출 제로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 체계들을 논의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 넷제로로의 대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07년부터 그런 그 국제 무역이나 통상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규제의 일시적인 대응보다는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우리 국가와 산업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고민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결국 맞닿게 되는 것들이 이 온실가스의 전체 배출량의 아까 우리 윤세종 이사께서는 73% 정도라고 하셨는데 한국처럼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곳은 87%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섹터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에너지 섹터에서의 배출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순배출을 제로로 수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결국은 에너지의 새로운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단순하게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소비하고 저장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이노마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목했던 것이 2013년을 기점으로 에너지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을 주목을 했는데 점점 더 초연결된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형태로 에너지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수요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이면서 에너지 소비 형태가 과거의 110V, 220V가 아닌 5V라고 하는 USB 새로운 표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 솔루션의 새로운 정의와 그 재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중앙 집중형 형태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존의 상용 전원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 주체를 정의를 하고 흐르는 물을 이용을 해서 직접 개인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한다라는 형태로 이런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화된 형태의 B2C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도 저희는 소재 선정부터 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환경적인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에서의 그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것들을 4년 전부터 내재화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이용을 해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는 북미의 그런 그 캠핑 아웃도어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문화와 접목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과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확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파타고니아와 그런 그 롤스로이스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 저희가 납품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브랜드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중이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해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실제로 이 대전환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가 IT와 CT와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자체가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로 개발을 하고 또 탄소 배출권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마드는 앞으로의 이 대전환에 있어서 이 변화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그 자산화할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주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 사업의 전 과정에 ESG를 반영해서 지금 이제 대중 차원의 교육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발표자이신 이학종 소풍벤처스 파트너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파트너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풍벤처스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이학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ESG가 어떤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ESG 투자는 지금 빠른 속도로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고, 그 한국만 보더라도 21년 가장 핫 키워드로 보면 ESG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G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는 형태인데, 이제 이런 형태는 계속해서 투자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초기 임팩트 투자를 하다 보니까 ESG 투자와 임팩트 투자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ESG로 모든 이슈들이 이제 포커싱이 돼서 자본이 몰리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제 그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투자에 방향성을 두고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인비저닝 파트너스에서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솔루션 펀드를 667억 원 규모로 결성을 했고요. 롯데케미칼에서 화학사로선 처음으로 ESG 펀드에 50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ESG 펀드는 지속해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은 몇 년 동안은 유지되면서 펀드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라는 이슈 자체가 굉장한 많은 자금과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펀드 자체랑 투자금 자체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를 하고 있고,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기후위기라는 이 거대한 이슈 속에 어떤 스타트업이 기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반에는 지속가능 투자라는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현타가 약간 올 때는 저도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컵을 버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3, 4년 전에 이제 자원순환 경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제기됐을 때, 사실 저희도 이 공부를 했었는데, 자원순환 경제가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자원이 실제로 폐기되고 생산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림은 아름답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생산자 입장에서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공공의 입장에서 어느 쪽만 이제 자원순환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자원순환의 전체적인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게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지금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전반적으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패턴을, 소비를 할 때 만들어내고, 그걸 사용하고, 버리는 패턴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거를 이제 선형 경제처럼, 일방향으로 되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이 패러다임 자체를 서클이라고 하는 순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실제 이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측면에서 보면
그 소비자들이 변해야 되고, 생산자들도 변해야 되고, 유통자들도 변해야 되고, 투자자들도 변해야 되고, 정부기관도 변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왜 생각이 바뀌었냐면, ESG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소비자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소비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움직이면서 생산자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유통자들이 움직이고, 정부는 당연히 같이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상황이라면 사실 비즈니스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사례들도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팀은 원래 IoT 분리배출 수거함을 만드는 팀인데, 최근에 이제 의미 있게 보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SKT랑 제주도랑 그리고 스타벅스랑 같이 이제 다회용 컵에 대한 회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사실 많은 환경적 이슈가 그때는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밸류체인 안에서 회수기를 대고 이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울 수도권까지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은 어느 한 스타트업이 이 이슈를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대기업도 들어오고 세척하는 기업도 들어오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업들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와 유통자와 시스템을 대는 스타트업이 같이 협력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미아베스트라는 팀은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팀인데, 이제 실제 저희가 음식을 제조하고 나는 과정에서 깨끗하지만 버려지는 식품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식품 부산물을 다시 수거해서 원료화시키고 제품화해서 푸드 업사이클링하는 팀인데, 사실 이런 아이템들이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규모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까지 빨리 이 팀이 주목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나올지는 잘 모르고 투자를 했지만, 실제 대기업들도 관심이 많고 식품기업들이 굉장히 ESG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밸리라는 팀은 원래 유통을 하는 팀인데 체험 유통을 하는 팀이고, 체험 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것들을 이후에 구매하는 이제 유통체계를 만드는 팀이었는데, 사실 이 팀은 처음에 ESG에 관심이 커서 시작한 팀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 구매하는 과정을, 전자제품 구매하는 과정 패턴을 보면 실제 구매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쌓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전자제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다시 리퍼브하고 나중에는 지금 수리 공장을 만들려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데, 리퍼브하고 나중에 폐기까지 가려는 밸류체인 전반을 다루려고 하는 팀입니다. 사실 요새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영역 자체는 이렇게 버티컬 영역으로 밸류체인 자체를 전반적으로 잡아나가면서 이제 기업들과 협력하고 소비자들이 같이 소비 패턴을 반영해서 이런 ESG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순환 농법 관련해서 이제 경축농업이나 이와 관련된 이제 순환 농업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패턴 안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아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트너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후변화 대응하는 전문 펀드가 생기고, 관련 스타트업의 자본 그리고 투자금이 몰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소풍의 포트폴리오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5분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바라본 ESG, 환경 임팩트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잘 골라서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거의 다 나오긴 한 것 같아도 조금 더 자유롭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또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분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공통적으로 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전환이에요. 전환. 그래서 사실 환경은 ESG에서도 가장 최근 핫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환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올해 들어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기업, 소셜벤처, 그리고 환경정보, 비영리, 다양한 각각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서진석 팀장님 어떠셨어요? 기업에서는 텍소노미, 탄소국경세, NDC, 배출거래제 이것에 대한 관심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요. 즉 대부분 다 ESG 규제를 미리 대비하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넷제로 2050이나 아리백 또는 스코프별 탄소 배출 현황을 측정하거나 또는 타겟을 설정하는 이런 측면은 노력이 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대전환을 위해서는 뭔가 SBTI 가입이나 알리백 가입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활발해지고 넷제로 2050을 달성하기 위한 플랜을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쪽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근데 투자 쪽에서 변화도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서 이학종 파트너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 투자 쪽은 ESG 쪽은 엄청 핫 아이템이고요. 사실 그 ESG 쪽으로 진짜 많은 자금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 투자팀들을 찾고 투자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환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투자 쪽은 투자대로 움직이더라도 소비자가 되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실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하는 쪽에 돈을 낼 거냐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는데 실제 돈을 내서 분리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팀들이 새롭게 부각될 거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또 하나는 대기업 참여가 굉장히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들어오면서 대기업들과 같이 시너지를 내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전환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일어날 거냐라는 생각들이 들게 합니다. 실제 코로나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왔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기업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산업별로 좀 온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속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저는 윤세종 이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금융권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초자사한 이슈가 많지 않은 분야는 조금 또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산업별로 확실히 다르고 저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전환의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미 만들어진 설비가 있고 고정 자본이 들어가 있고 노동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한꺼번에 빠른 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금융의 경우는 계산을 해보고 이 사업이 수익이 날 것 같으면 투자를 하면 되니까 똑같은 분석의 틀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산업을 분석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이때까지는 보통 오염원이 정해지거나 특정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이 문제가 되거나 이래서 타겟이 명확했는데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런 데다가 돈을 넣지 마라 라는 식의 캠페인이 진행된 거는 사실은 기후변화 캠페인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근본적인 인프라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전환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이 먼저 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의 물줄기를 바꿔줘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함께 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박혜린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큰 대기업들이랑 협업도 하시고 같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느끼시기에 기업들의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그 온도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우선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의 그 기업에서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배출되는 탄소 때문에 드롭된 케이스들을 봤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피보팅을 하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를 보면서 역시 이게 금융하고 자본이 변화를 하니까 기업에서는 이렇게 빨리 바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런 그 대기업의 리더 그룹들이 아까 그 서진성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SBTI나 넷제로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나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수요가 생기는 걸 보면은 아,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본격적인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리더 그룹은 이제 많이 변하고 이게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그 중간 관리자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아마 이게 한국이 풀어야 될 제일 큰 숙제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뭐 연 매출액 규모가 뭐 2조 이상 되는 기업들을 실제로 들어가서 넷제로 컨설팅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갈등이 생기는 게 결국은 워킹 그룹에서의 반발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포지션이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현재 배출되는 탄소나 활동에 따른 배출 계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과연 이 리더 그룹, 변화를 해야 되는 리더 그룹과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워킹 그룹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그 리더 그룹의 온도차는 산업별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투자나 수출에 좀 민감한 기업들은 사스비나 MSCI에서도 이런 세부 산업별로 중대성 평가를 어떤 온실가스나 환경 위기 대응 이런 쪽에 많이 좀 두고 있어서 이런 쪽에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가 조금 더 있지만, 그러나 제약회사에게는 온실가스 배출을 묻지 않고 독극물 관리만 묻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어떤 온도차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실제 우리나라는 그 NDC의 최종 그 타겟이 2018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른 서구보다 30년 늦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그것에 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남는 기간이 7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준비는 사실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기후위기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그 토론자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게 현재 수준의 ESG는 좀 부족하다. 이걸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보통 대부분의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속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윤세종 이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사실 지금 대응하는 속도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볼 때도 아직까지도 탄소 배출이 계속 늘고 있고, 뭐 전망에 따르면 파리 협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속도로는 전혀 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ESG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확대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 이걸로는 확실히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논의들을 빨리 규제로 만들어주고 더 강한 형태, 더 전향적인 형태의 논의가 시장 내에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규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탄소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논의들을 시장의 영역에서 규제와 가격의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이 국가의 작용이 가장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기업들이 논의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이걸 최대한 뒤로 미루고 최대한 우리 기업들을 부담을 줄여줘야 그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1992년에 UN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30년이 지나도록 의미 있는 진전을 많이 못 이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시장에서도 이걸 대응하지 않을 때 그게 자기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문제가 된다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도 훨씬 빨리 전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게 첫 단추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어떤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의 의견 있으신가요? 네, 박혜린 대표님. 저희가 유럽에서 탄소국경 조정세가 이제 거론된 배경을 보면 사실 정부 주도보다는 기업 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1, 2년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부 주도보다는 이거는 기업이나 산업이 먼저 주도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겠지만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것이고 이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은 산업계나 기업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제가 그런 NDC라든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경제산업 분과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들이 선례를 만들어서 한국에 맞는 그런 좀 방향을 제안을 하고 정부와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답답함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너무 제한된 시간 내에 거대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대전환점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의 컨센서스 빌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주체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모두의 이해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여러 층위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방향에 대한 설정을 실제로 이행을 하려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한 어떤 기준 설정을 과학적인 형태로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넷제로 선언을 하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한 기업과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기업, 그리고 스콥을 보면 스콥 1, 2만 포함을 하고 3가 빠져 있다거나 이게 어떤 표준화된 형태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체계가 갖춰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거대한 담론을 한 번에 만들어내기보다는 우선 비전은 설정을 하되 실행 가능한 형태의 좀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2030년까지 우리가 40%를 감축을 한다고 하지만 또 2030년이 되면 감축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만들어서 또 계속 다음 시대로 전가를 하는 형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출발점이 된 데이터 자체가 좀 기준이 통일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목표 자체도 좀 실현 가능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ESG 환경 분야, 특히 기업이나 민간 주도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되게 파격적으로 대기업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형태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이학종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간 주도의 펀드가 민간이 순수 민간 자금으로 된 기후변화 펀드, 기후변화 대응 펀드 같은 것들이 생긴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서진석 팀장님은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1990년도를 NDC 기준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는 2005년인데 우리나라는 2018년입니다. 즉 서구에서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의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2030년까지 저희가 35%의 감축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기업 쪽에서도 열심히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 계획을 맞추기 위한 플랜으로 가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더 이끄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또 정부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또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나 사례들을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좀 필요한데 현재 아까 뭐 ESG 펀드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런 정도 규모로는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적인 기업들이 넷제로 2050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나가는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좀 나서줘야 하는 건가요?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아까 넷제로 2030에 모여있는 1600개 이상의 기업들은 대기업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ESG 하면 뭔가 대기업들이 하기 쉽고 소기업들은 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상 아까 이노마드처럼 4년 전부터 환경 역량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노마드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넷제로의 전형적인 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보여주는 상이 필요하고 소기업에서도 미래기업의 원형상을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런 것의 궤적을 따라가는 다른 기업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사실 이노마드 대표님을 모셔간 이유도 그런 거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윤세종 이사님 지금 나온 논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한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들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전환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대기업들에서 뭐 넷제로라든가 이 기후변화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이 발표가 됐지만 실제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검증이 어려운 수소 산업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산업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사실 한국형으로 변해가면서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온 게 맞고, 지금 전환을 바라보고 이 좌초 자산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 사실 사회 전체가 가져가야 될 몫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맞지 않는 사업이니까 도태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되는 업종들이 전환해야 될 업종으로 이 노동자들이 움직여 갈 수 있고,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수요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이고, 유럽에서 기업들이 주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탄소 집약적인 산업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게 옮겨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저탄소 경제로 상당히 이행이 된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설계가 같이 가야 되는 필요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업과 어쨌든 이제 기업과 정부의 그 협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업이 사실 그 기후변화의 그 상업성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치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도전들이 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이 조금 더 나서주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이학종 파트너님도 이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초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윤세종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면 착한 기업, 안 하면 나쁜 기업, 안 하면 손해, 그 다음에 안 하면 불법. 이 밸류체인이 맞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셜 벤처를 하던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던 착한 기업에 머물렀다면 지금 단계는 안 하면 나쁜 기업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안 하면 나쁜 기업으로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와 있어서 이제 안 하면 손해까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제재하는 불법적인 영역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불법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안 하면 손해라고 느끼게 할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SG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 뭐 걸림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지금 이제 ESG 평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 영역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어떤 뭐 해외, 국내 기업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 주시고 각각에서 어떤 교훈, 키워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이게 윤세종 이사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하면 어떤 모습이 되나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TCFD라고 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리스크를 공시하는 제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자발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영국의 보험회사인 아비바 보험에서 자기네들이 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내면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투자를 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세기 말까지 몇 도가 오른다라는 걸 평가를 해가지고 온도계를 앞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들도 자기의 투자가 기후변화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의 지표들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앞서가는 기관들은 그런 온도 측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도 수익성, 단기 수익성, 장기 수익성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투자가 기후변화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평가하고 알고 싶어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투자, 사실은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가가 산업을 바꾸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사실 이자만 보지 말고 내가 그 돈을 맡기는 은행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진석 팀장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이학종 파트너스님께서 순환경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카펫 회사 인터페이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1996년에 이미 미션 제로라고 하는 그 미션을 내걸었는데요. 이것은 자연으로부터 석유를 전혀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자연의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제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순환 경제를 이루어서 미래 기업의 상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즉 어떤 여기서의 키워드는 비전입니다. 요람에서 요람으로라고 하는 미래 기업의 원형상을 일찍부터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전환입니다. 이 레이 앤더슨 창업자는 원래 영리기업가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일반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1994년에 일대 전환을 통해서 기업 자체를 완전 혁신시켰거든요. 지금은 이런 전환의 시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박혜린 대표님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례들은 정말 많은데, 그냥 이 ESG나 아니면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환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 자본 투자 섹터에서는 특히 이제 연기금처럼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곳들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3, 40년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리스크를 실제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시기 시작한 것 같고, 특히 농업처럼 이제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실제로 지금 이제 가속화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마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 반도체 산업이 가장 이 변화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의 규제 때문에 실제로 주행 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형태로 이게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의 수요가 이제 부품업체까지 다 확장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올 연말부터 실제로 넷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속도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가장 빠르고 여기서 변화 패턴이 아마 다른 산업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가장 빠르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농업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또 농업은 또 저희 소풍 벤처스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파트너님?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제 어쨌든 순환문법이나 이런 쪽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경축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퇴비를 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축산 기반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변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자원순환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를 유심히 보고 있고요. 저희는 새롭게 생산하는 거, 새롭게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런 쪽보다는 전기차가 되더라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스템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든 아니면 자원을 이제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영역이든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어쨌든 거대 규모로 이게 돌아가면서 시스템 전환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작은 단계부터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농업의 부분들. 농업은 아직은 더 시작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업 전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농업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그러면 괜찮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 사례는 트로브라는 회사에서 의류 중고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유통하는. 그게 의류 쪽에 보면, 저희가 옷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그 안에 사이즈나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나중에 이걸 중고 의류로 팔려고 하면 그거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중고를 판매할 때 저희도 중고의류 스타트업을 예전에도 투자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생산할 때 팩 안에 QR코드를 찍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자가 그걸 표시해 놓던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서 재판매할 수 있도록 구조나 아니면 뭔가 지금 트러브는 포인트 형태로 주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베네핏을 주던 하는 형태로 뭔가 순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자체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류 폐기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입고 버리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커졌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게 재밌는 생각인데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앞으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업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30년 정도 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 이제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 버틸 거냐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이 들었고 오이스터 에이블이라는 회사도 2016년도에 창업을 해서 거의 한 4, 5년을 거의 버티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1년이 와서 갑자기 이게 뭔가 부각돼서 뭔가 새로운 개념처럼 주목받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뭐가 달라졌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더 많이 될 것 같고, 이전에는 안 됐다고 생각하던 게 지금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투자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안 됐던 게 이제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 또 이렇게 패널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션이 거의 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이제 얘기를 좀 못다한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고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환경 영역이 가야 할 길을 간단히 제시를 해주시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씩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 발표를 이렇게 윤세종 이사님이 하셨으니까 이번엔 이학종 파트너님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항상 앞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임팩트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임팩트는 없다. 임팩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면, 아까 탄소 배출권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라서, 저도 오늘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운 것 같고, 그럼 앞에부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안에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린 대표님. 저는 이 대전환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경험과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에너지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2007년, 본격적으로는 2011년부터 일을 했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나간 걸 보면 선진국에서는 계속해서 축적돼서 이미 지금 만들어 놓은 성과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원복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올해부터 이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은 또 아니면 ESG로의 전환은 정말 좀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가 텍소노미, 탄소 국경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ESG가 제시하는 여러 화두를 넘어서 넷제로 2050을 위한 전환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세종 이사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G는 사실 저는 기업이 하는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거기에 프라이싱을 해주고 규제로 만들어주고,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절대 다수가 시민이고 유권자로서 정부의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의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역시 기업들의 고객으로서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시민이기 때문에 이 기업과 정부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충분히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주고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세 부분이 나눠서 하면 또 우리가 이 위기를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공부가 많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진석 팀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가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환경 세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ESG 환경이라는 영역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 시스템의 전환을 넘어서 그 사고의 전환까지 이어져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통해서 더 이상은 환경을 망치지 않는 ESG 전략을 세우는 게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들이 살아남는 길이자 기업이 살아남는 길이고 그거를 가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기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 환경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